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세조 정치에 대해서 쭉 봤어요. 네. 단종을 몰아내고 그 정남 공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세조 수양대군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두 번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는데 정난 공신과 좌익 공신이라고 했죠. 이런 두 번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고 이때 공신들이 막대한 토지 그리고 뭐 셀 수 없이 많은 노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조를 도왔던 것 때문에 받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반발해가지고 사육신 같은 사람들은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그 운동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단종이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결국은 석연치 않은 자살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세조 때 기본적인 정치 흐름은 집현전, 경연 이런 거 세조가 좋아했어요? 다 없애버렸죠?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단종복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태종 이방원 때 하던 육조 관원들이 직접 보고하고, 뭐죠? 예, 이런 거 다시 재개했죠. 세조가 좋아했던 거, 이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신들 모아놓고 술자리 정치. 공신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양정이란 사람 외에는 웬만하면 다 처벌하지 않았죠. 공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 우대했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자, 그 종이나 필기할 것 좀 아무거나 꺼내서 한번 써보세요. 이게 까만색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다. 써볼게요. 블랙 버전으로 해서 세조.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세조 13년. 1467년. 이 시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요. 이 시에는 어디 출신이었냐면 함길도 출신이에요. 선생님 함길도가 어디죠? 함길도가 어딜까요? 오늘날에. 북한에 있는 함경도요, 함경도. 그게 왜 함경도냐면 함흥이랑 경성이라는 도시가 중요하고 유명한 도시라서 함경도인데 조선 초기에는 함흥이랑 길주라는 도시를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함길도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이지에 난 이후에 그 길주가 이시의 어떤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길주가 빠지고 나중에 이제 경성이 들어가서 함경도로 바뀌어 불리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함길도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함길도가 원래 여진족들 많이 살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게 원래 조선 땅도 아니었는데 사군과 육진 개척,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되는 과정에서 조선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음, 뒤늦게 이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 땅이긴 하지만 조선인들도 많이 좀 살지를 않고 여전히 여진족들이 많이 사는 가운데 어, 조선인 관리가 뭔가 파견되는 것도 조선인 관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조선인 관리들이 파견되어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조선의 통제가 아주 완벽하게 미치지는 않는 곳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조선 땅이 됐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 함길도 지역에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근데 그 세금 부과되는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뭐 국방 왜냐하면 저 국경지대니까 뭐 국방비라든지 사신접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세금을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 거두려면은 누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태종 이방원 때 실시됐다가 반발이 많았던 호패법을 여기다 또 실시를 하는데 그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거 없으면 또 처벌받는 이게 그런 또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길도에서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여진족 토착민들, 거기 살던 사람들을 그 지역 관리로 임명해 주는 게 관리였는데 요 세조 때 중앙집권을 강화한답시고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그 세조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 보내서 그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그 지방 관리로 또 임명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원래 안 하던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막 관리도 파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그 불만이 커진 틈을 요 함길도에서 나고 자란 이시애라는 사람이 잘 파고 들어가지고 반란을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란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면서 이게 규모가 꽤 커지게 돼요. 이게 이시애난. 이시애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던 게 세조에게 여러 가지 꾀라든지 지혜를 제공해주는 주변에 여러 인재들이 있죠. 자, 그 인재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쵸. 신숙주나 한명회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세조 곁에서 떼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시애가 일부러 다 들통이 나게끔 발각이 되게끔 한양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그 관리들 집으로 이시애와 한 명의 신숙주가 한 통속으로 연결돼 있다는 뉘앙스의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세조가 이 신숙주 한 명의 이름이 이시애 난에 거론되는 것을 알게 되고 화를 불같이 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가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시애 난이 워낙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 진학분을 보내야 되는데 워낙 멀기도 하고 또 가려는 사람도 많이 나서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세조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요 무렵에 좀 이제 짜잔하고 등장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남이도 있었고 구성군, 이준. 이 사람은 그 세종대왕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명대군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왕자들은 과거 시험 응시가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종친들 정치 참여를 원래 막는다는 게 조선 초기부터 기본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왕자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과거 시험 응시가 안 됐어요. 근데 세조 때 세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죠. 그래서 왕권을 좀 강화하고 종친의 파워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일부 종친들에게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군이 과거 시험 묵과에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20살에 급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나이는 27살. 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외증손자예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딸 정성공주의 손자인데 그 손자가 의령군, 죄송합니다. 의산군입니다. 의산군 남이죠. 의령은 남이의 본관, 의령 남씨고. 자, 이 남이가 당시 나이가 25살이에요. 자, 근데 당시 세조가 워낙 이 구성군이 평판이 좋았어요. 문과에도 급제한 데다가 평소 행실도 굉장히 바르고 좀 능력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구성군을 파격적으로 이시의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남이는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스타일이었고 역시 문과급제자였기 때문에 이 남이한테도 한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너무 어리죠. 20대 중반 이런 나이잖아요. 혈기왕성하기만 하고 전쟁에서 신중해야 되는데 좀 못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경험치 많은 1390년 고려시대 태어난 굉장히 백전노장 사냥군 강순이라는 사람을
두 살 연간으로 붙여줘요. 당시 나이가 78세. 뭐 엄청나게 나이가 많죠. 예, 이 당시로 치면은 진짜 뭐 100살 가까운 노인인데 한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경험치 많은 장군을 하나 붙여줘. 자, 그리고 이제 구성군이 이들 장군들과 태조가 보내준 2만 군대를 이끌고 한길도로 가요. 근데 구성군 이준의 전략은 지공이었어요, 지공. 지공의 반대말 속공이죠.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거, 천천히 신중하게 가는 거. 괜히 급하게 서둘렀다가 반란군한테 한번 한길도 험한 그 산골짜기 지리도 모르는데 기습당해서 한번 지게 되면은 낭패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길도 도착해서도 적 본거지 그 북청 이런 데까지 한 달을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걸릴 거리를 막 한 달 가는데 아주 천천히 행군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조 입장에선 속이 어때요? 답답하죠? 빨리 좀 저거 진압해가지고 승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젊은 놈이라고 뽑았는데 너무 또 신중한 거예요. 손에 안 벌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세조가 좀 아무튼 좀 답답한 상황에서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봉호를 받아요. 이게 군자 받은 건 괜히 출세한 사람들인데 무령군 유자광. 유자광은 서자 출신. 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서자라고 하나? 섭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죠. 조선은 적자, 서자 엄격하게 구분하는 나라기 때문에 섭의 자식이면 과거 응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출세길이 원천적으로 다 막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저 말단 관직, 예. 요런 관직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자광이 이제 좀 재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바둑 장기 잘 뒀다 그러고 뭐 이 주먹질, 이 싸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고 또 술 마시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좀 다 다재다능했는데 그 유자광이 아무튼 조선시대 또 그래도 아버지는 양반인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할 일은 없지만 농사짓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 갑사를 하고 있었어요. 갑사는 궁궐에서 먹고 자면서 그 궁궐 문지기, 수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단 관직이죠. 근데 이 갑사라는 게 뭐 문직이라는 게 굉장히 따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에 되게 만족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시에 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기회다. 자, 유자광이 이제 장문의 상소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상소를 어떤 루트인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조에게 올리게 돼요. 마침 저 지금 이 시의 난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길도 지역에 아무도 출진하기를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승전보는 안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웬 이름 없는 무사 하나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절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이시애를 격파시킬지에 대한 자기의 소견과 여러 가지를 막 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자, 세조가 이 글을 읽어보고 감탄을 해요. 얘 누구야? 괜찮은데?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유자광을 불러오라 그래. 그래서 뭐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유자광이 이렇게 막 왜,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그 액션 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사람 몸 어깨로 이런데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무튼 흰개 가까운 공중제비 같은 거 돌고 그런 걸 세조 앞에서 보였다고 하는데 세조가, 괜찮네. 쓸만하다. 그래서 이 유자광한테 그 장군 자리 하나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유자광이 저는 서자 출신이고 벼슬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중책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점점점 얘기했어요. 관직 달라는 거죠. 자, 세조가 그래? 그러면 벼슬 하나 주지 뭐. 자,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대관들 왕한테 뭐 하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유자광 첩의 자식이고 벼슬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쪼쪼쪼쪼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럼 필요한데?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시험 열면 되지. 그래서 세조가 유자광을 위한 문과 시험을 열어요.
자, 그리고 문과시험에 유자광이 응시를 했는데, 자, 답안지 가져오라고 해서 채점을 맞췄는데, 유자광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유자광 붙으라고 시험을 냈는데, 유자광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그걸 보고, 야, 유자광 합격자 명단에 없는데? 유자광 낙방했습니다. 유자광 답안지 가져와. 자,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세조가 거기다가 장원 도장을 꽝 찍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자광은 서자 출신이고, 원래 문과에 응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시의 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벼락 출세를 하게 돼요. 그때 그의 나이 29살이에요. 전폭적으로 누구의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왕 세조의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세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함길도 먼 곳을 이시에나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양도성에 전달해서 이 승리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들은 또 구성군 이준의 그 천천히 느긋하게 진격하는 작전이 또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공을 세웠으니까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데 이 공신들을 적개 공신이라고. 자, 이들은 계유정난 당시의 정난 공신이나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그 좌익 공신들이랑은 성격이나 그 질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지방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공신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역사에선 이렇게 불러요. 신공신이다. 새로운 공신들이다. 그리고 이들도 막 1등 공신, 2등 공신 책봉되면서 막대한 토지랑 그 한 명의 신숙주 못지않은 막 노비나 여러 가지 이런 재산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세조가 더 나아가서 이제 세조 14년, 1468년 이들에게 감투도 또 주죠. 구성군 이준에게 이제 28살이 됐죠? 한 해 지나갔으니까 영의정 자리를 줘. 의상군 남이 25살, 이제 26살이 됐는데 이 사람한테는 병조판서 자리를 준다. 오늘날로 치면은 27살, 이제 대학 막 졸업한 남자한테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25살짜리한테 국방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거 주변에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도 세조가 이걸 밀어붙였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의 이런 인선을 했을까요? 사람 임명을 했을까요? 자, 세조가 우리 이시의 난 일어났을 때 신숙주 한 명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잠깐이지만 가뒀다 그랬죠. 이시가 꾸민 그 어떤 어떻게 보면 함정 이런 데 마치 넘어간 것처럼 이 신숙주랑 한 명이를 가뒀는데 세조 생각엔 또 이랬던 거예요. 세조가 공신을 우대하는 정치를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신들 힘이 너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자, 왕은 한 명이에요. 세조 한 명인데 공신들은 자기들끼리 편먹고 이제 궁궐에서 퇴근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술자리 벌이거나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대고 누가 이번에 이조판서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하고 자기들끼리 똔똔 입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신들 힘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세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생각에는 이시의 난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구공신들에게 맞설 만한 새로운 그룹 하나를 만들자는 게 세조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적대는 이제 정난공신 그룹들이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공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역사 용어들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공이 있는 옛날 사람들 해가지고 너희 친구 알죠? 친구? 네. 친할 친자의 옛 구자잖아요. 친하게 오래 두고 사귄 사람 친구. 네. 친구 없나? 자, 그리고 공이 있는 옛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 세우면 뭐 받아요? 훈장 받죠, 훈장. 공이 있는 옛날 사람들.
자, 근데 이렇게 임명을 해놨는데 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이 남이가 좀 굉장히 성격이 괄괄했어요. 그리고 직선적이고 다혈질이에요. 구성군 이주는 굉장히 겸손하고 처신을 잘했어요. 일단은 27살의 어린 나이, 28살에 영의정이 됐다는 거는 누가 이렇게 출세하고 잘 나가면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걸 잘 알아서 처신을 굉장히 겸허하고 조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군에 대한 인선은 무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남이는 말도 좀 거칠게 하는 편이고, 자, 이제 좀 권세에 있는 거를 좀 뽐내거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신공신 그룹에 있던 이 구성군 영의정 된 거를 꼬집고 비판을 해요. 구성군이 지금 28살밖에 안 되는데 영의정이 된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뭔데? 자기도 병조판서가 된 거는 뭐 뭐라고 안 하면서 구성군을 오히려 걸고 넘어진 거예요. 세조가 이거를 보고 아 얘네도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세조한테는 큰아들 의경세자가 있었는데 의경세자가 단종보다도 먼저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죠.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세자로 임명이 됐는데 요 당시 해양대군 나이가 18살이었단 말이에요. 세조 생각에는 이 어린 세자를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텐데 이 신공신들이 좀 그나마 구공신들 견제한답시고 뽑아놨는데 얘네들이 좀 너무 혈기왕성하고 믿을 만하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조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생각을 다시 해봤더니 자기를 지금 왕으로 만들어준 세조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자기들이 권력 좀 휘두르고 한다 그래도 자기 어린 아들을 건드리거나 자기 왕권을 위협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그동안 주었던 특권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접고 이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해요. 이들을 뭘로 임명하냐면 원상으로 원상. 공이 있는 훈구 대신들 17명을 원상으로 임명하는데 이걸 원상제라고 해요. 한 명의 신숙주, 홍윤성 뭐 이런 사람들 정남 공신들 대부분 17명을 원상으로 임명한다. 그리고는 4인 1조로 어린 세자를 이제 돌아가면서 교육하고 세자랑 가까이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조 14년, 세조는 자기가 더 살고 더 오랫동안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52세의 세조가 급격히 몸이 약해져요. 아파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가 그 자기 아들 세자한테 왕자리를 넘겨주게 돼.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양위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해양대군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종이. 1468년은 세조 14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종 원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세조 14년이 맞죠. 그리고 예종의 즉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예종의 즉위를 좀 알리려고 이렇게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예종 즉위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공식적인 기록엔 다 뭐라고 들어가요? 1468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세조 14년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종이 즉위했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조금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예종 즉위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뒤에 설명을 하긴 하죠. 자, 그리고 요 다음에 1469년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종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연도 표기법을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왕이 즉위한 해에 원년을 칭하지 않죠. 즉위하고 다음 해에 원년을 칭하죠. 이런 거를 이거는 그냥 TMI지만 알아도 돼. 유년칭원법이라고.
유가 뭐냐면 넘긴다라는 뜻이 넘긴다. 한 해를 넘겨가지고 칭한다. 원년을 칭한다는 거. 조선은 보통 이런 나라예요.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했을 때 바로 원년을 그 새 왕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유년에 칭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너희 혹시 연산군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광해군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왕으로 재위기간이 있었지만 역사에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쫓겨났기 때문에. 반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왕이 쫓겨나고 새 왕이 즉위했죠. 중종이 즉위하고 인조가 즉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쫓겨난 왕이 쫓겨나고 새 왕이 즉위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즉위년을 원년으로 써요. 이게 즉위년 칭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조는 역사상으로는 정통의 왕이죠. 그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했을 때는 세조 14년을 쓰고 그 다음에 예종 원년을 쓴다면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폭군이 신하들에게 쫓겨난 다음에 새 왕이 즉위했을 때는 그 즉위하자마자 새 왕을 원년으로 써준다. 이게 즉위년 칭원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예종이 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예종이 즉위하기 전에 세조가 양위를 했다 그랬죠? 양위하고 세조가 딱 하루를 더 살고 죽어요. 수강궁이라는 곳에 물러나서 병석에 누워 있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야사에 의하면은 세조가 어떤 종교 좋아했다 그랬어요? 불교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죽기 일주일 전에 죽을 걸 미리 알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요. 왜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세조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미담처럼 지어진 야사이기도 한데 왜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안 먹을까요? 살 빼려고 죽기 전에 살 빼요? 자,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죽은 직후는 아니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체를 좀 깨끗이 다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아마 장의사분들이 처리를 하고 나서 본 상태일 거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나이 드신 분이었겠죠.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급하게 죽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누워있다, 병석에 누워있다가 의식이 있다가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에 있는 구멍들 있죠. 구멍이랑 구멍이 다 열려요. 네. 자,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열려요. 그리고 아래도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도 구멍이 열려. 우리는 평소에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우리는 쪼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면은 그거를 쪼일 만한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럼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던 음식물이나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오는 거. 선생님이 군 생활을 경찰서에서 했어요. 전투경찰이라고. 근데 그 전경을 할 때 경찰서에서 그 교통사고 담당하는 교통사고 조사계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교통사고 조사계에 있으면은 그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매일매일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일까요? 다 사망이에요. 네. 그 사망사고가 나면은 시체가 이렇게 막 찌부러져 있거든요. 짜부가 되거나 다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사람 얼굴이 원래 이렇게 요만하죠? 근데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시체 보면은 머리가 4배, 5배가 돼요. 왜 그럴까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새까만 보라색, 이제 까만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체들을 많이 보는데 그 시체들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다 가끔 직원분들이 태워주면서 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말도 못하는 악취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장의사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다 이제 닦아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마지막 가는 모습 그걸 보여드리는. 근데 아무튼 세조는 그렇게 하루 양위하고 하루 물러났다가 이제 죽는데 예종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즉위하자마자 예종이 한 거.
그죠. 세조를 태상왕으로 올린 거 맞아요. 그 일도 했었고. 또 중요한 일로 세조의 인사 몇몇을 뒤엎어버려. 예종이 성깔이 또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또 알려준 일화인데, 예종이 세자 시절부터 이 오만한 남이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서 25살 먹은 남이가, 26살 된 남이가 국방부 장관, 병조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 심지어는 아버지가 물러난 다음에 하루 살아있는 상황인데도 남이를 바로 병조 판사에서 잘라요. 그 다음에 그 왕의 친위 부대를 관리하는 겸사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높은 관직이긴 해요. 2급 공무원인데 요거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상으로는 한 등급을 내린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강등을 시킨 거예요. 남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 그래도 좀 우쭐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 강등이 됐으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그 남이가, 아, 열은 받고 이거 어디 가서 불만이라도 얘기를 해야겠는데, 주변에 사람 둘러보니까 구성군은 어때요? 남이랑 원수를 졌죠? 구성군한테 태클 걸었잖아요, 남이가. 젊은이 영의정 한다고. 그리고 강수는 어때요? 할아버지죠? 그죠? 이 사람 찾아갈 수 없죠? 누구 찾아갔을까요? 유자광을 찾아. 나름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이도 세조가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물이고, 유자광도 어떤 인물이에요? 세조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밀어준 인물이죠. 자, 그래서 유자광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자기가 느꼈고, 뭐 겪었던 불평, 불만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예종을 직접적으로 깔 수는 없으니까 예종 주변에서 원상이라고 불리면서 예종이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남이가 주장한 누구들? 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이가 아주 대차게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유자광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이가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로 든 게 혜성이 나타나면 장군이 반역한다는 거. 혜성이 뭐죠? 혜성? 그쵸.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요때 혜성이 실제로 그 실록의 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요게 반짝해가지고 이런 것들 막 반짝 출현하면은 그 조선시대 때는 막 정치적으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하늘이 뭐 왕에게 정치 잘하라고 뭐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전통이라서 뒤숭숭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남이가 요걸 인용을 한 거예요. 장군이 반역한다. 한다. 네. 그 반역하는 장군들로 남이가 꼽은 사람들은 어린 예종을 끼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사람. 유자광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남이한테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남이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누굴 찾아갔을까? 예종을 찾아. 남이가 저한테 역적무의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가 지금 역적이니까 남이를 잡아들이십시오. 제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랑 대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이가 그날 밤에 날벼락처럼 이제 잡혀와요. 자, 그러면서 남이가 이제 잡혀오고, 그, 조선시대 때는 일단은 잡혀가면 뭐부터 당한다 그랬어요? 일단 고문부터 당하는 거예요. 자, 그 고문을 또 직접 지휘했던 게 예종이. 평소에 남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해가지고 남이가 이제 그 예종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 자, 그래서 예종의 얘기는 유자광이 남이 네가 역먹게 했다는데 한 명의 신숙주 제거하고 너가 새로운 왕 세우려고 그랬다며. 맞지? 아닌데요? 맞지?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유자광이 또 하나 이제 증거라고 들이민 게 남이가 평소에 시 쓰는 걸 즐겼다 그래요. 그 시 내용이 남아 20위 평국.
남자 20살에 안일 미자, 평안할 평자, 나라 국자예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당당한 어떤 그 기세 이런 걸 나타내는 시를 썼는데 유자광이 남이의 이 시를 조금 변형해서 예종한테 보고를 해요. 이 보고한 시 내용이 남아 20, 미, 득국. 자, 뭐랑 어떤 글자가 바뀌었어요? 평이 득으로 바뀌었죠. 자, 득은 무슨 득자일까요, 이거? 얻을 득자예요. 남아 20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유자광 주장에 의하면 이게 영모의 근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분명치도 않아요. 그리고 남이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도 예종 입장에서는 남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 걸만한 게 필요했는데 여기 딱 요게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남이를 더 고문을 시작하라는데 결국 고문을 이길 사람이 없죠. 남이가 이제 예종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반역을 꾀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처음에는 한 명이나 신숙주를 같이 좀 자기 역모랑 엮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랑 반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막 둘러보다가, 하나를 끌고 가야 돼. 자기 혼자 죽는 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끌고 가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때마침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자, 고성군은 또 예종이 당시에 지켰어요. 자, 누가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이 들어와요. 자, 강순이 저랑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세종대왕 손자였던 뭐 춘성군, 보성군, 이런 사람을 한 명의 신숙주 예종을 제거하고 새로 왕으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라고 남이가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강순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얘기했죠? 바로 국문장에 끌려가죠, 강순. 그 다음에 강수는 나이가 많다고 이거 줄이는 안 틀고 곤장을 때리기 시작해. 자, 강순이 죄도 없이 공장을 맞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매를 못 견딥니다 하면서도 계속 매를 때려요. 곤장을 100대를 맞았어요. 78세 노인. 자, 그리고는 결국은 남이가 얘기한 대로 죄 없는 강순도 영무에 엮여 들어가서 같이 죽게 된다. 자, 영무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죽죠? 네,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미가 죽었어요. 나미가 근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능력은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미에 관한 여러 전설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나미 장군을 그 신으로 모시는 그 무당들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나미 장군 무덤이 있다는 곳이 저 경기도 파주에도 있지만 나미 장군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저 가평 그래서 춘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그 북한 강자락에 남이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예. 그 남이섬 들어갔어요? 가봤어요. 예, 거기 이제 뭐 젊은 커플들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좀 한가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놀러 가는 유원지인데 남이섬 이게 이 남이 장군의 이름 남이에서 온 섬이다. 예. 남이 장군 무덤이 있다고. 남이 장군 무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건 아니에요. 남이 장군 무덤으로 조성되어 있는 무덤은 있어요. 자, 남이 장군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공신책봉이 이루어져요. 이 공신이 익대 공신이에요. 한 명에 또 들어갔죠? 자, 그리고 신숙주, 유자광까지. 인생은 타이밍, 기회주의자, 유자광. 예종이 이렇게 그 남이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지금 예종 봤을 때.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남이를 이렇게 딱 제거해 버렸잖아요. 예종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세조가 죽었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당시 세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바로 세조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는 지금 아주 먼 훗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세조라고 부르는데 세조가 죽은 직후에는 세조라는 묘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묘호가 정해지지 않은 죽은 전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행왕이라고, 높여서 대행대왕 혹은 그냥 대행왕, 그냥 줄여서 대행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신하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묘호를 올릴 건지. 그때 이 세조의 묘호로 추천됐던 게, 세조의 묘호로 신하들 입에서 오르내린 게 예종, 그쵸, 성종, 신종. 자, 요런 것들이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종이 딱 듣기에 이거 다 너무 약해요. 자기 아버지는 기후정난을 성공시킨 영웅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세자를 쓰는 게 어때? 신하들이 말려요. 세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세종대왕 받았잖아요. 세종대왕이 이미 계시고 세조가 이렇게 업적이 없다는 말은 못하죠. 세종대왕이 이미 받으셨는데 세자를 또 어떻게 씁니까? 뒤에를 조를 쓰면 되잖아. 이 조를 쓰는 것도 완전히 원칙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죠. 근데 예종이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뭘로 만든 거예요? 세조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신하들이 극구 반대했는데도 예종이 이걸 밀어붙였어요. 이런 걸 이제 강단 있다 그러죠. 무대뽀 같은 거죠, 좀.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근데 예종이 강단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대신 권력들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권력들이 또 아주 강했는데 그걸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민수의 옥이라는 사건이에요. 여기 민수 없죠? 네. 이 민수는 성이 민이고 이름이 수예요. 이 민수는 사관이었어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죠. 왕이 죽으면 항상 왕은 역사관들, 사관들이랑 동석을 해서 뭐든지 행동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역사관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관들이 남긴 기록을 사초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그 사초를 모아다가 그 춘추관이라는 관청에서 실록청이라는 걸 따로 열어요. 그 다음에 사초를 모아다가 죽은 왕에 대한 실록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이 민수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모았어요. 이거 한번 제출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끝이에요. 근데 민수가 사관 시절에 쓴 기록 중에서 어떤 대신인지 언급되진 않았는데 이 대신이라고 한다면 큰 신하니까 한 명의 신숙주나 이런 훈구 공신들이겠죠. 이 공신들 소위 말해서 욕, 안 좋은 얘기들을 몇 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춘추관에다 넘겼는데 문제는 왕은 실록을 못 보더라도 신하들은 실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욕 쓴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민수가 크게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춘추관에 그 사초를 보낸 곳을 찾아가서 거기 이제 그 일하는 자기 아는 지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실록에. 그 지인한테 아, 내가 그 사초에다가 좀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썼는데 그거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좋은 게 뭐예요? 의리가 있는 친구가 그거를 또 빼가지고 민수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민수가 그 자기가 쓴 안 좋은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궁궐에는 벽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거를 누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한 명의 신숙주나 그 공신들에 대해서 안 좋게 쓴 사람 사관들이 일제히 찾아와요. 나도 좀 그 안 좋은 거 썼는데 바꿔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숙광이라는 사람이 또 그 사초를 자기가 쓴 거를 바꿔간단 말이에요. 이거 걸렸을 것 같아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걸리죠. 점점 비밀이었던 사실이 비밀이 아니게 돼버리고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걸린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사초를 다시 꺼내줬던 그 사관도
죽게 되고, 민수는 이거를 먼저 실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유배를 가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민수의 옥이라는 사건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훈구 공신들의 권력이 그만큼 어땠다는 거야, 파워가.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원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예종이 원래 세자 시절부터 몸이 아팠어요, 약하고. 근데 예종 1년, 예종 원년에 자, 족질이 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 족질. 족질이 뭐예요, 족질? 족이 뭐예요, 족? 발족이죠? 발에 무슨 병이 난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 예전처럼 바이러스나 세균 치료하는 항생제가 없죠. 그 한 번 감염되거나 잘못 다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족질이 난 예종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당시 궁궐문을 지키던 갑사 두 명이 밤에 문지기 하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거저거 심심풀이 땅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까치가 밤에 깍깍 우는 거예요. 밤에 까치가 울면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된다? 죽는데. 자, 그런 얘기를 신나게 떠들고 숙소에 돌아가서 그 둘이 이제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자다가 이제 또 그 베갯머리에서 둘이서 자, 그러면은 저 왕이 지금 발병 나가지고 아프다는데 그럼 그 예언대로 왕이 죽으면 다음으로 왕이 누가 좋을까? 영순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아니야, 구성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영순군은 광평대군 아들인데 이 사람은 또 문해 등했던 거야. 문과급제군. 자, 이런 왕자들 얘기를 딱 했는데 그 같은 숙소에서 또 베갯머리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 한두 명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궁궐에는 뭐도 있고 벽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랬죠? 이 얘기가 누구 귀로 들어가요? 예종 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날로 그 갑사들은 다 능지처참당해요. 영순군, 구성군은 영모에 어떻게 보면 이름이 오르내린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종이 아픈 와중에도 얘네들 건드리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워낙 명망도 있는 사람들이라서 얘네들은 지켜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들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별로 잘못을 안 해도 누군가 입에서 그 왕이 죽고 나서 혹은 그 왕을 제거한 다음에 다음 왕으로 어떤 왕자 얘기가 나오면은 그 왕자들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서 사약받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왕자들 운명이. 그래서 왕이 되려고 또 기를 쓰는 거예요. 왕이 못 되면 이런 상황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말대로 예종이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재위한 지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종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로 알려져 있죠? 성종이죠. 아니, 시간이 짧게, 성종 얘기 짧게 하고 마칠게요. 요 아래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태조, 수양대군이라고 불렸죠. 자, 부인이 정의왕후 윤씨.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세조가 후궁도 많이 안 들이고, 이 끔찍하게 자기 아내를 좀 사랑했다 그래요. 아들이 둘 있었죠. 큰아들이 의경세자. 원래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는 도원군이라고 불려요. 몸이 약했고 20살에 죽었죠. 부인이 세자빈 한씨. 그 계유정난 때 얼굴 잘생긴 한확이라는 사람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 한확의 딸이에요. 아버지 영향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딸도 이쁘고 이 세자빈한 씨는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당시 여자들이 한문을 유창하게 읽거나 쓰는 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웬만한 양반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그 논어맹자 이런 거 사서경을 떼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 딱 부러지는 사람들 있죠, 왜? 아주 차가울 정도로. 네, 그런 타입.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20살에 죽었어. 근데 또 남편이 그 20살 그 짧은 인생 동안 이 세자빈 한 씨랑 사이에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월산대고 둘째 아들이 자을상. 자, 그리고 세조와 정의하고 윤씨 사이에서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해양 대군. 형이 죽으면서 어린 그 조카들을 제치고 해양 대군이 세자가 됐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종이죠. 자, 남편이 죽으면서 세자빈 한 씨는 궁 안에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 둘 데리고 딸 하나 데리고 명왕공주란 딸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 사는데 그때부터는 수빈 박 씨라고, 수빈 한 씨라고 불리게 돼요. 수빈 한 씨.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세조랑 정의왕후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어때요? 딱하죠? 아들이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궁 밖에 나가 있지만 얘네들 이 손자들 데리고 자꾸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궁궐로.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막 여러 가지로 아주 따뜻하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비는 아주 그 논어맹자 그 옛날 유교 성현들이 남긴 말씀들처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책도 쓰는데 수빈 한 씨가 남긴 책이 내훈이라는 책이에요. 내훈은 안내자 가르칠 훈자거든요. 안에 사는 사람이 바깥에 사는 사람 남편이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내 부인이죠. 부인들이 집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는 요즘 여자들이 아주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런 교과서예요. 네. 자, 그 수빈. 근데 너무 성격이 셌어요. 남편 일찍 죽은 거 티 안 내고 아들들 바르게 키우려고 이런 엄마들 좀 억척스러워지죠. 그죠? 이 아들들을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교육을 아주 빡세게 한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이 월산대군 자을상군이 엄마한테 눌려가지고 막 어렸을 때 종아리도 많이 맞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아들들을 잡으니까 이 세조가 이 수빈 한 씨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수빈이 아니라 폭빈이다. 폭은 무슨 폭자예요? 사나울 폭자예요. 쟤 너무 세, 애가. 네.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있나요? 있어요? 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 폭빈이라고 불렸던 수빈, 예종이 첫 번째 드렸던 부인이 장순왕후 한씨예요. 이거 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 누구 딸일까요? 한명회의 딸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인성대군. 장순왕후 한씨가 인성대군 낳다가 17살에 죽어요. 고1에 죽은 거예요. 고1에. 산후병으로. 인성대군 3살에 죽어요. 자, 계비를 드렸겠죠? 그 계비로 드린 여자가 안순왕후 한씨예요. 이 사람은 한 명의 딸은 아니고 한백륜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안순왕후 한씨랑 예종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제한대군. 이 제한대군은 나중에 연산군 때 또 등장하는데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좀 맹한 사람들 있죠. 맹한 걸 넘어서서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는 아닌데 그냥 멍청이 있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예, 모자란 사람에. 그래서 남녀끼리 사랑 나누고 어른이 됐는데도 남녀끼리 성관계 가지는 거나 사랑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 잘 또 몰라가지고 막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것들도 반복하고 좀 모질이었어요. 제한대군. 예종이 금방 죽죠. 예종이 죽었을 때 월산대군 나이가 16살, 자을상군이 13살, 제한대군이 4살. 예종이 죽었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아버지 왕 뒤를 이어가지고 제한대군이 왕이 돼야 되죠. 근데 모질이었고 나이가 너무 어때요? 어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골라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왕을 누구로 정할지를 누가 결정할까요? 대비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예종이 죽었을 때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였을까요? 정의왕후 윤씨죠. 이 정의왕후 윤씨가 이 당시에는 이제 대비였죠. 네. 남편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자성 대비.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손잡벌이 이제 또 왕이 되니까 이 당시에 대왕 대비라고 자성 대왕 대비라고 불려요. 그리고 지금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안순왕후 한씨도 뭐가 돼요? 대비가 되는 거죠. 인희의 대비. 자, 근데 제한대군 4살이라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성 대비가 누구를 골라야 되나 월산대군 자열상은 고민을 했는데 신숙주 한명회 같은 또 원상들이 이 자성 대비 그 이제 그 저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죠. 누가 적합할 건지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고 누가 선택됐을까요? 얘가 선택이. 형이 원래 돼야 되는데 왜 얘가 됐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그 폭빈이라고 불렸던 수빈 한 씨의 건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13살짜리가 왕이 되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20살 성인 되기까지 보통 왕실의 큰어들이 뭘 하죠? 네, 수렴청정을 하죠. 수렴청정을 어린 왕이 즉위했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길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부대왕 성종이. 다 왔어요, 이제.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지금 성종이 왕이 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전 왕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성종이 왕이 된 거죠.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제치고 성종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형도 제치고. 근데 성종의 아버지는 의경 세자로 죽었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죠. 왕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지금 명분이나 정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할머니 자성대비가 이 명분을 좀 찾아주려고 여러 작업들을 해요. 일단 죽은 자기 큰아들 의경세자를 뭘로 높였을까요? 왕으로 높여요. 죽은 다음에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덕종이 돼요. 조선시대 최초의 추존 왕이에요. 죽은 다음에 왕이 된다. 근데 자기 죽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왕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부인도 뭐가 될까요? 일단은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로 먼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수빈 한 씨가 소희의 왕후로 잠깐이나마 그 그죠 진급을 해요. 왕비가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남편이 죽은 상황이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바로 뭘로 격상될까요? 바로 데뷔가 돼요. 인수 데뷔. 자, 데뷔가 몇 명이에요? 자성 데뷔, 인수 데뷔, 인예 데뷔 3명이죠. 자성 데뷔는 할머니 데뷔이기 때문에 대왕 데뷔. 절대 존엄, 수렴청정 지금 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고 제일 위에 있는 데뷔가 맞는데 문제는 2등, 3등을 누구로 할 건지. 자, 서열을 매겨야 되는데 어떤 데뷔를 2등으로 하고 어떤 데뷔를 3등으로 해야 될 건지가 논란의 대상이지. 자, 신하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먼저 그 왕비가였던 사람이 누구죠? 인예대비죠. 안순왕후 한씨가 예종의 부인으로서 먼저 왕비를 했죠. 이 왕비를 하던 시절에 인수대비는 뭐였어요, 그 당시? 세자 빈이었죠. 수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군주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인예대비가 먼저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 신하들 주장은 인예대비를 두 번째 대비로 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근데 이 자성 대비 생각에는 지금 자기 손자 성종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거 아싸라고 더 빠릿빠릿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 인수 대비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인예 대비는 그냥 온화한 사람이에요.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인수 대비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이 자성 대비가 이 둘 중에 서열을 인수 대비를 2등으로 이제
하라고 하죠. 성종의 엄마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예 대비는 3등으로 밀리게 되죠. 자, 대비가 지금 3명이죠? 이 대비 3명을 모시기 위한 궁궐이 또 필요하겠죠? 태종 이방원이 세종한테 양위한 다음에 머물렀던 궁궐, 수강궁. 단종이 상왕이 된 다음에 머물렀던 궁궐도 수강궁. 목숨 숫자에 건강을 건자에. 그러니까 목숨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내시라고 나이 드신 은퇴한 왕들 머물라고 한 곳이란 말이에요. 세조가 양위한 다음에 하루 동안 머물렀던 곳도 수강궁이에요. 이 수강궁에 3명의 대비가 머무르게 되는데 너무 좁아요. 여기를 크게 번창시켜요. 창, 창경궁이. 이때 창경궁이 처음 만들어요. 창경궁은 성종 때 3명의 대비, 자성 대비, 인수 대비, 인예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성종이 수강궁을 크게 개조해서 리모델링한 공간.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광해군 때 복원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게 뭐라고 불렸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여기 창경궁 정각을 다 허물고 여기다 기린이랑 코뿔소랑 뭐 동물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창경원으로 불리다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창경궁이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를 왜 좀 디테일